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학생들에게 물리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박용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실 텐데 저는 조금 굵고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서 이제 통합반 관련된 설명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이야기만 좀 굵직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저는 이제 중간고사 대비로 이렇게 시간표를 잡고 있고 일요일하고 월요일에 2번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이며 제가 누군지 좀 다 녹여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번에 통합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학교마다 이제 진도가 나가는 부분도 조금씩 다르고 강조하는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든 부분을 다 어떻게 통합해서 수업을 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렇게 3단계에 거쳐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씩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사실 학원에서 일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는 과외 위주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온라인으로 과외가 성행하게 되면서 그때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제 포항에 있는 친구랑도 수업을 했었고, 뭐 제주도, 뭐 서울, 전국에 있는 이제 아이들하고 많이 수업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사실 이제 학원에 와서 정말 좀 크게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제 뭐 광문고, 뭐 한영고 이렇게 반이 전부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뭐 자료도 막 받아보고 하면서 좀 그런 부분을 되게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걸 보면서 되게 좀 오히려 이게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나? 너무 본질을 좀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제가 그래서 이걸 보고서 좀 비유하는 게 항상 폭포에 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학탐구, 그리고 그 과학탐구에서 이 물리학이라는 과목은 일단 그 기저가 수능하고 모의고사에 깔려 있고, 각 학교들, 전국에 있는 학교들에서는 그거를 변형한다던가 아니면 심지어 그대로 그 문제를 변형하지도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포에서 물이 떨어질 때 저는 사실 학습을 할 때 그 위쪽에 있는 걸 가르칩니다. 어차피 그게 이제 변형돼서 아래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부분만 탄탄하면은 사실 아래로 흘러가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위쪽에 있는 폭포의 그 상류층의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메인 교재에 이렇게 2권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장담컨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강동구 소재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만약에 제 책 2권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90점 이하로 절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좀 과감하게 말씀드려서 사실 100점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학교에서 조금씩 변주를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통 90점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고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런 우려를 표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수능하고 모의고사에만 좀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분명히 그럼 각 학교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할 텐데 뭐 그런 거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냐 이렇게 여쭤볼 수도 있는데, 근데 애초에 각 학교에서 이 모의고사를 변형해서 낸다는 걸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강동구 소재에 있는 주요 학교들의 기출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거는 한영고등학교 기출문제인데 지금 보시면 그림 자료까지 모의고사에 나왔던 자료랑 완전히 유사한 게 아니라 동일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선지조차도 변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출제를 한 거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메인 교재 2권 중 1권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영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강동고등학교도 굉장히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수능 문제에 나왔던 거, 그리고 제 교재에 실려있는 문항이고 정확히 그대로 출제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외에 뭐 광문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명일여고, 그리고 상일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선사고등학교, 강일고등학교, 이 모든 학교에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거의 그대로 흡사하게 활용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폭포의 위쪽을 같이 공부하다 보면 사실 자연스럽게 모든 부분이 다 영역이 학습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통합반을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통합반 같은 경우는 이제 각 학교별로 대비를 해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불안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학교별로 조금 다르게 제가 플랜을 세워서 진행을 하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스텝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스텝에서는 기본적인 개념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문제를 풀면서 기본적인 문항들을 풀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만 훈련했을 때는 부족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각 학교별로 1등급을 가르는 변별력을 주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학습할 계획이냐면, 사실 이 8회차라는 시간이 제가 이제 중간고사 대비 기간이 8회인데 그 8회라는 시간이 전혀 많은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한 뒤에 동영상으로 이 스텝 2를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스텝 2에서는 심화 문제에 대한 풀이, 그리고 좀 스킬적인 측면을 강조를 해가지고 수업을 할 예정이고, 이거는 그래서 제가 학교별로 조금씩 다른 부분도 존재하고,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 선택사항으로 아이들에게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방금은 말씀으로 선택사항이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들어줘야지 내신에서 안정적인 점수가 나오기는 가능할 거라서 스텝 1과 스텝 2는 사실상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텝 1은 수업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스텝 2는 그 외적으로 동영상으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심화 문제인데 2018학년도에 수능에서 나왔던 물리학 1 문제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정답률이 28%밖에 안 되는데, 이게 28%면 한 4분의 1은 맞춘 것 같지만 사실 문제 자체가 객관식이다 보니까 다 찍어도 20%는 나오거든요. 그럼 28%면 굉장히 낮은 건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가 이제 이 강동구 소재에 있는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기출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실제로 제가 이거를 그래서 수록을 해둔 뭐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 같은 기출문제 문제집에서 답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사실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머리 아파하고, 그렇죠, 이제 글 읽는 것도 막 3줄 이상 넘어가면 막 읽기 싫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애초에 제가 정말 수업할 때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풀이입니다. 특히 이 물리학 같은 과목은 어느 정도 수식을 세우고 그 직관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풀이를 보여드리게 되면은,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문제 아주 약간 요 정도 적고, 그리고 필요한 조건들 체크해서 조건 확인하고 이 정도만 하면은 풀릴 수 있게끔 제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이런 부분을 체화시키고 훈련하게 되면은 솔직히 이 문제도 풀어내는데 1분이 안 걸리고도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심화 문제까지도 좀 간결하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좀 통합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제 3번째 스텝은 이제 강동구 소재의 학교별로 좀 어떻게 좀 대비를 할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그래서 이 교재를 메인 교재는 2권이지만 부차적으로 교재를 1권을 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뭐냐면 리멤버라는 교재인데, 강동구 소재에 있는 한 9가지 정도 되는 학교들의 기출문제를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내놓은 분석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리멤버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여기 적혀 있는데요. 우선 학교에서 특히 이제 과학 문제 같은 경우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3개의 선지를 준 다음에 참, 거짓을 판별하는 유형으로 현재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제가 추가적인 선지를 만들어서 같은 문제로 여러 번 훈련을 할 수 있게끔 리을, 미음, 비읍 선지를 추가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그 리멤버의 초성을 따서 리멤버라고 지었고, 그리고 이제 2번째는 저희가 이제 샘물하고 박물관에서 기본적인 유형,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메인 교재 2권에서 기본적인 걸 학습을 하게 될 텐데, 그거를 이제 기출, 어차피 결국에는 이제 수능하고 모의고사 기출에서 그대로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출 문제를 패턴을 좀 기억하자, 그런 의미로 리멤버라고 지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학교 기출 문제가 결국에는 그 기조가 비슷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 학교 기출 문제의 경향성을 좀 유념하자, 이런 의미로 리멤버라는 교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그 왼쪽 걸 지금 확대해가지고 띄워놓은 건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을, 미음, 비읍 선지가 추가가 돼 있어서 하나의 자료 갖다가도 굉장히 다양한 측면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평소에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풀이, 그 풀이를 그대로 구어체로 녹여내서 이렇게 해설을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변형 문제까지 추가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훈련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놓은 게 바로 이 리멤버라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일단 굵직하게 제가 말씀드린 건 이렇게 스텝 3가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 이제 학교별로 다 다른 대비도 어느 정도 할 예정이고, 그리고 공통적으로도 이끌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일단 클리닉이랑 숙제 같은 거 검사를 진행할 때 조교 선생님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이거는 많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현재 방학에 제 수업을 듣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일일이 다 개인적으로 제가 피드백을 다 주고 있고, 숙제 검사도 제가 다 해주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마다 성향도 다 분석해가지고 워낙 성격이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학기 때도 조교 선생님을 쓰는 일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이제 겨울방학 때 사실 아이들마다 클리닉을 오는 시간이 안 맞거나, 아니면 클리닉을 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온라인, 특히 온라인이나 아니면 오프라인을 이용해서 제 개인적으로 1대1로 좀 보충 수업을 진행을 따로 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아이들 좀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서로 맞춰서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동구 소재 학교 기출 분석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이 뭐 명일여고다, 그럼 그 명일여고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만 분석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 강동구 소재에 있는 모든 학교들의 기출 문제를 수록해서 결국에 이 근처 동네에 있는 학교에 나오는 난이도 수준이나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생각의 차이에서 지금 물리 가르치고 있는 신창훈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제 물리학 이제 중간고사 내신 대비고 이제 통합반으로 이제 운영을 이제 할 예정인데요. 일단 물리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좀 배포자료 좀 같이 한번 봐주시면, 물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3개 단원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학이 포함된 1단원, 그리고 이제 물질과 전자기전이라는 2단원, 그리고 파동과 이제 정보통신이라는 3단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영고 제외하고요, 대부분의 이제 강동구 권역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이제 1학기 동안 1단원을 전체를 다 나갑니다. 네, 그리고 2학기 때 2학기 중간고사로 2단원,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로 3단원 해서 이제 이렇게 각각 학기별로 이제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렇게 단원을 나눠서 지금 시험 범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 비중 면에서만 봤을 때도, 딱 봤을 때도 1단원이 1학기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난이도 면에서도 볼 때 1단원이 가장 어렵고요,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 1년 물리학 1년 농사를 짓는다고 봤을 때 1단원을 명확하게 이렇게 의미 있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면 이제 2학기 때 들어가서는 아이들이 이제 좀 2단원, 3단원은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그래서 할만한데 하면서 다 열심히 합니다. 네, 그래서 1단원에서는 포기자들이 많아져. 1학기 때는 물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2학기 때는 이제 할만한데 하면서 다 치고 올라가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1학기에서 좀 힘들더라도 좀 점수를 어느 정도 갖춰놓는 친구들이 전체 1년 농사를 지어봤을 때 전체 점수가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물리학을 잘해야 한다? 그러면 1단원을 잘해야 한다라고 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물리학이 왜 어렵냐 하면 1단원부터가 너무 어려워요. 1단원, 소단원 1단원부터 갑자기 너무 고난이도가 나오고, 그리고 고난이도 하다가 점점 2단원, 3단원 가면서 이제 난이도가 반대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내가 2학년 됐으니까 이제 물리 열심히 해야지, 남자라면 이과라면 물리 해야지 하고 물리 책을 폈다가 다시 30분 돼서 이렇게 책 닫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부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1단원을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 진입장벽을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1단원이 왜 어려울까라고 해보면, 일단은 이론이랑 출제에서 나오는 이 유형들이, 이 괴리가 너무 큽니다. 이론으로 하면 굉장히 좀 들을만 할만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아니면 참고서에 있는 그 이론 내용들을 보고 할만할 것 같은데? 문제를 풀어보면 이론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주변에서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는 이상 사실 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학원 강사고 이제 강사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이게 좀 맞나 싶긴 한데, 만약에 물리 학원을 다녀야 한다라고 하면 1학기 때 다니고 2학기 때 끊으세요. 네. 2학기 때는 사실 혼자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조금 1학기 때 어느 정도 베이스를 갖춰놓고 2학기 때 2단원, 3단원 하는 거는 크게 좀 어려움이, 물론 그 중간에 이제 킬러 파트는 있지만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단원만큼은 조금 혼자서 해놓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네. 그 유형에 대한 연습을 하는 거는 좀 많이 혼자서 하는 거에서 감을 잡는다는 게 물론 선천적으로 잘하는 학생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건 아주 극소수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유형에 대한 연습을 따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실 학교에서 그 유형에 대한 연습을 시켜주진 않고 이론에 대한 내용을 해놓고 문제 푸는 거에서 갑자기 다른 게 나와버리니까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유형에 대한 연습을 학원에 많이 온다면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1학기 때 물리 너무 어렵다, 포기, 하지 말아야겠다, 포기해야겠다, 다른 탐구 해야겠다 했다가 2학기 때 이제부터 좀 할만한데 괜히 포기했다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1학기 때 잘 해두면 어느 정도 성적을 갖춰 놓으면 전체 1년 물리학 성적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으니까 1학기 때 절대 학생들한테 어렵더라도 지금 잘 해놓으면 2학기 때 편하니까 어렵더라도 지금 포기하지 말고 꼭 지금 해둬라 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어머님들이 뭐가 그렇게 차이 난다는 거야, 이론이랑 이제 문제 유형이랑 뭐가 그렇게 차이 난다는 거야 하는 거를 좀 이렇게 빨리 좀 뭐 이렇게 느껴보시라고 간단하게 제가 이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이 이론과 이제 유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턴의 운동 법칙, 소단원, 2단원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뉴턴이 이제 1600년대 말에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냅니다. 네, 그 책에서 이제 발표한 이론인데요. 1법칙은 이제 관성의 법칙입니다. 어머니들 한번 그 눈을 한번 감아보실까요? 이렇게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제가 우주에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우주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주에서 저를 방해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저는 계속 운동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하겠죠? 그쵸? 갑자기 제가 다른 데로 튀지 않고 갑자기 정지하지 않고 저는 운동하던 상태를 계속 쭉 유지할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저를 방해하는, 제가 운동하는 데 있어서 저를 방해하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면 저는 운동하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를 방해하는 게 아무도 없어, 그럼 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할 거야 라고 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 법칙은 뭐냐, 나를 방해하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면 나는 운동하는 성질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가 않죠. 제가 이렇게 멈춰져 있고 운동하다가 멈추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질량 m을 가진 어떤 물체가 갑자기 이 a는 가속도입니다. 가속도는 속도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운동 상태가 변했다는 거겠죠. 그렇죠? 이 질량 m을 가진 이 물체가 갑자기 속도가 바뀌었다? 그거는 그 물체 본인 스스로 어떻게 바꾼 게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누군가가 힘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네, 그게 그 유명한 F는 ma,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네. 그리고 제 3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해서요. 제가 이렇게 책상을 누르고 칠판을 누르고 있는데 어떻게 칠판이 안 밀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렇게 칠판을 누르는 힘만큼 동일하게 반대 방향으로 이 칠판이 저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칠판을 누르는 힘을 작용이라고 하면 칠판이 저를 받쳐주는 힘을 반작용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네, 그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이런 내용이 전부예요, 전부. 네, 이거를 듣고 보면 이해가 가는데? 할만한데?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이게 뭐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방학특강 하는 친구들 중에서 이제 기초 유형, 제일 기초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방금 제가 강의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A와 B가 3kg, 1kg 이렇게 물체인데요. 이 물체에다가 20N이라는 힘을 이렇게 가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저희가 가속도의 법칙 어떤 거 배웠죠? F는 ma,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 A, B라는 물체 A를 향해서 제가 20N의 힘으로 밀었지만 저는 이 A의 물체만 밀은 걸까요? A와 B는 같이 움직일 겁니다. 밀려서. 사실상 저는 A를 밀은 거지만 A와 B를 같이 밀어준 거예요. 왜냐면 이 둘은 붙어서 같이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0N의 힘을 주었지만 저는 총 4kg의 질량을 가진 물체에다가 힘을 준 겁니다.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20을 4로 나눈 5m/s 제곱의 가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A와 B의 가속도가 다를까요? A와 B는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A의 가속도도 5제곱미터/s, B의 가속도도 5제곱미터/s. 틀렸겠죠? 그죠? B는 가속도의 크기 5m/s 이렇게 되고, 그리고 B에 작용하는 R자의 크기는 5N이다 라고 하면 F는 MA라고 했어요. 이 친구가 질량이 1kg이고 가속도가 5m/s 제곱이니까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하면 5N이 나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 B가 힘을 5N을 받았을까요? A가 지금 20N으로 힘을 지금 밀리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A가 B를 이렇게 5N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그럼 한번 봐볼까요? A는 보통 이렇게 물체가 쉽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B가 A를 미는 힘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A의 R자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에서 15N이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지금 20N으로 밀리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아까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했습니다. 지금 A가 B를 5N으로 밀었다면 B도 A를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5N으로 밀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20N, 이쪽으로 5N으로 밀리니까 총 15N의 힘을 A가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이 이론은 정말 아름답게 잘 배웠지만 문제 유형은 또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형에 대한 학습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이 유형에 대한 연습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수학을 공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수학도 지금 수학의 정석 같은 거 보면 공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공식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 공식을 이용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형들을 푸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인 거죠. 그 방식들을 연습하고 외워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거구나. 접근 방식을 배우는 게 수학 공부하는 방법이잖아요. 물리도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유형을 학습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유형을 잘 학습하고 잘 접근하는 학생들이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네, 그래서 유형에 대한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형에 대한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이론에 대한 수업 외에도 유형에 대한 수업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거기 지금 별첨으로 나눠드린 거 있는데 이게 필기노트 학생들이 직접 수업하면서 적어놓은 거를 제가 사진 찍어 온 거예요. 그래서 수업할 때도 직접 이렇게 그림도 그려보고 직접 수직 방정식도 한번 해보고 운동 방정식도 세워보고 수직 분포도 그려보고 하는 이런 연습을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수업을 하면서. 저도 수업을 하면서 너희들이 직접 그려보고 직접 식을 써봐 라고 하면서 직접 이제 필기노트를 스스로 완성해 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수업할 때. 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한번 다 식을 한번 세워보고 수직 분포도 그려볼 수 있는 실력이 갖춰진 다음에 그런 실력이 일단 갖춰진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타임 어택 방지용 이제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형별로 공식이 있는데 그때 공식을 외우게 하면 그때 각각의 유형별로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은 좀 실력을 기르게 해주려고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수업을 할 때 총 3시간 수업인데 일단 1시간 정도는 이제 해당 주체에 해당하는 강의, 그런 개념에 대한 수업을 하고요. 이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그냥 단순히 듣기만 하게 하진 않고요. 필기노트를 아까 이렇게 첨부로 해드렸던 것처럼 필기노트를 줍니다. 그래서 필기노트 하면서 강의 들으면서 너네들이 이거 스스로 채워봐. 뭐 수직 분포도 그릴 거 있으면 너네들이 직접 그려보고 방정식 세울 거 있으면 운동 방정식 세울 거 있으면
너희들이 직접 식을 써보면서 필리노트를 완성해봐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 다음 주에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네. 테스트에 진행되는 거는 학부모 이제 발송사항으로 나갈 거고요. 지금 혹시 규리 원장님이신가요? 네, 규리가 지금 잘하고 있고 테스트도 잘 보고 있는데 학생들이 지금 이번 방학 동안에는 테스트 결과를 보내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그걸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하지 않고 있는데 계약하면은 이제 나갈 겁니다. 그거 매주 테스트 결과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1시간 수업 강의 수업 들어가고 그 다음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론에 대한 거 말고 유형에 대한 강의가 들어갈 겁니다. 유형에 대한. 그래서 방금 이론을 들었지? 그러면 이 이론에 대한 거는 이런 유형들이 나와요. 그 유형들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 이렇게 세우면 되고 이렇게 접근하면 돼 라고 하는 유형에 대한 강의를 할 겁니다. 1시간. 네. 그래서 유형을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이 개념을 이렇게 문제에 적용하는 거야 라는 연습을 한번 해본 다음에 그동안 학생들이 30분 정도 문제를 풉니다. 문제를 풀 때 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요. 가까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질문 받고 여기 그렇게 하면 틀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 하는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피드백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30분 지났으면 그냥 뭐 더 이제 풀라고 안 하고요. 바로 돌아와서 질문 받을 거 받고 그리고 이 유형에 대한 함정은 이거였어. 이렇게 푸는 거 하고 강사 해설 끝나고 수업은 종료가 됩니다. 네, 수업은 종료가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클리닉은 해야겠죠. 네, 클리닉도 하고 수업 끝나고 매일 저 과제도 맨날 주어집니다. 하지만 근데 이 과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봐주지 않아요. 언제 봐주냐? 클리닉 때 봐줍니다. 클리닉 때. 네. 클리닉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제가 이제 거기 배포자료 나온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규리 오늘도 클리닉 와서 잘 하고 갔습니다. 네. 그래서 클리닉은 제가 이제 카톡방을 운영을 할 텐데 카톡방에 제가 매주 이렇게 공지가 나갑니다. 뭐 만약에 화요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제가 몇 관에 있습니다. 수요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관에 있습니다 하고 공지를 날리니까 그 공지가 날려주는 그 시간 안에서 학생들이 가용한 시간에 찾아와서 공부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어느 날에는 화요일에 와도 되고 어느 날에는 수요일에 와도 되고 학생들 그 시간 여건에 맞춰서 가용한 시간에 오면 됩니다. 평일과 주말 제가 최대한 많이 열어놓을 거고요. 학생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어떤 학생들은 일주일에 2번, 3번 오기도 하는데 그것도 뭐 상관없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와서 공부해도 되니까요. 그건 문제가 없고요. 클리닉 때 제가 숙제가 내준 거는 이제 숙제 검사는 클리닉 때 이루어집니다. 클리닉 때 와서 숙제한 거 뭐 질문 있니 해서 질문 받고 해서 보완할 거 보완한 다음에 이제 그때 한번 학생들이랑 각자 1대1로 면담을 합니다. 이번 주차 했던 건 어땠니? 할만했니? 쉬웠니? 아니면은 좀 더 보완을 해야 될까 해서 면담을 해보고 괜찮았다 라고 하면 심화 문제 나가고요. 그리고 조금 어려웠다 하면 다시 기본을 다질 수 있게 기본 과제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기본 과제 하는데 대충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시간 정도 과제하고 중간중간에 질문도 받고 하면서 과제가 완료되면 한번 점검 받고 그리고 어떤 게 또 틀렸다고 하면 너는 요게 잘 안 되는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강의하고 짚고 넘어가는 시간 가지고 클리닉은 종료가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클리닉은 진행될 건데 클리닉에 안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클리닉은 최대한 오는 게 좋고요. 클리닉에 오는 학생들이 확실히 테스트를 보면 결과가 굉장히 많이 유의미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업만 듣고 그냥 학습이라는 게 이제 배우고 또 익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수업 시간은 그냥 배우기만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익히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니까 그 시간은 클리닉을 통해서 제가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시간 학습 상담이 가능한데 제가 오픈 채팅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지금 뭐 문자라든지 아니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저한테 물어보면 문제를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거든요. 근데 이거 모르겠어요 하면은 제가 알겠어 하고 거기 이제 종이에다가 직접 다 처음부터 다 풀이 다 적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줍니다. 언제든 가능하고요. 심지어 학원 끄는 친구들도 저한테 아직도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언제든지 다 피드백을 해주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거 거리낌 없이 다 물어보라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복습용 강의 영상도 제공이 됩니다. 매주 수업이 끝나면 일요일에 나갈 겁니다. 일요일에. 그래서 만약에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왔다 하는 학생들도 앞에 내용 놓치지 않고 복습할 수 있도록 복습용 영상은 매주 카톡방을 통해서 나갈 거고요. 그리고
매주 테스트하고 클리닉을 하고 클리닉까지 등록을 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매주 이제 부모님께 결과는 나갈 겁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거지만 학교별로 예상되는 그리고 기출문제나 이런 거는 다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관한 자료들은 직보 때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자료 내주시는 거나 아니면 교과서 내용들, 필기 내용들 봐서 이거는 나갈 것 같다 하는 거는 제가 그때그때 자료 만들어서 배포할 거니까요. 네, 그런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의 차이에서 화학을 담당하게 된 유현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통합반 관련 설명회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큰 틀에서 두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화학에 대한 점과 이제 수업에 대한 점, 이 두 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학이란 총 4개의 단원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단원부터 네 번째 단원까지 각 단원별로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총 3파트입니다. 첫 번째,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 몰과 화학식량이라고 해서 양적 관계에 대해서 묻는 문항들이 여기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에서의 동적 평형과 화학 반응과 열의 출입 4대단원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산화환원과 중화반응 그리고 동적 평형과 관련된 문제들, 이 파트 또한 첫 번째 단원과 마찬가지로 양적 관계를 묻는 파트입니다. 양적 관계란 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셀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질량 혹은 부피 혹은 뭐 여기서 배우는 원자량 혹은 개수, 이런 것들의 관계를 묻는 것이 양적 관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관계들을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에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또 계산적인 부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의 난이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이나 하로 적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냐? 그 또한 아닙니다. 이 파트들도 마찬가지로 개념적인 부분에선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언제든 어렵게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포인트다. 그 다음에 강동구 관내 학교 정리, 제가 담당한 학교들 개별 학교들이고요. 관련해서 특징들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학교 프린트 중심, 모의고사 고난도 2학년에 맞게 난이도 조절하고 모의고사 분석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모의고사, 학교 프린트 이런 내용이 공통사항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총 3가지, EBS 수특과 모의고사 기출 그리고 학교 프린트에 대한 내용이 공통사항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학교 프린트가 사실은 모의고사 기출이나 혹은 EBS 수특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 내용들을 다 설명하시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를 잘 봐야 된다. 그리고 학교별로 사실상 난이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성덕고부터 광문고 중간중간에 배제고와 비슷한 난이도, 어려운 난이도 조절 이렇게 나와 있지만 결국에는 이 난이도는 매년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를 내고 싶어 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 학교가 작년에는 쉽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수도 없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기출문항 분석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PPT가 잘 보이지 않는데 해당 내용은 자료 뒤편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실 때 중요시 보셔야 될 점은 이 학교별로 어떤 모의고사 문제를 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의고사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변형해서 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이 모의고사 문제는 명작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 문제를 잘 풀어야 나머지 문제들도 잘 풀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평가원에서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선생님들 다 모아다가 가둬놓고 이 문제들 맞추죠.
만들죠. 그래서 매우 질 높은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왼쪽과 오른쪽, 왼쪽이 기출문제고 오른쪽이 이제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정리해라, 답을 골라라 라고 했지만 여기 기출문제에서 보면 한영고에선 기억, 니은, 디귿, 즉 과정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으로 변형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동일하게 양들도 전체 원자수, 원자수 비율, 그림 전부 다 똑같죠? 해당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 똑같다 라고 보면 되고요. 광문고도 마찬가지 기억, 니은, 디귿으로 해당되는 문제고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를 냅니다. 다음 명일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울에 있는 이 원자들의 질량을 나타낸 문제인데요.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단순하게 뭐 화학식량이 몇이냐 이렇게 간단하게 변화해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일여고 문제인데요. 보시면 표도 동일하고 뭐 문제도 동일하죠. 하지만 기억, 니은, 디귿에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부등호가 왼쪽으로 가 있는 반면 오른쪽으로 가 있다. 이런 아주 사소한 차이들만 두고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거의 똑같은 문제다라고 보면 되고요. 가끔 이런 것도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아는 문제라고 해서 그냥 답을 찍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자, 전체적인 커리큘럼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기 중간과 기말에는 정규반, 여름방학에는 특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 특강은 2학기 내용인 산하환원과 중화반응 내용이 포함됩니다. 정규반 수업은 이런 식으로 다다음 주 3월 4일부터 3월 9일까지 쭉 개강하고요. 이 개강일과 시간은 조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스케줄이나 학교 스케줄에 따라서 10분, 20분 이런 식으로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자,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규반, 제 정규반은 매주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테스트 문제는 강동구 기출문제 동형문항으로 제작돼서 아이들께 풀립니다. 왜 강동구 기출문제냐? 결국 아까 보셨듯이 관내 학교들은 전부 다 기출문제를 모의고사 문제로 사용합니다. 그 말인 즉슨 우리 옆 학교에 있는 학교의 기출문제를 보면 우리 학교 문제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요. 당연히 과제는 필수입니다. 과제는 꼭 풀어야 테스트를 잘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잘 보면 자신감이 배양되겠죠. 테스트는 사실 이 자신감 배양의 목적이 강합니다. 그날 어떤 문제를 푸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사실 과제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자신감을 배양시키고 다음 과제를 해올 때 원동력이 될 수 있게끔 항상 아이들한테 과제 잘해오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3스텝 과제입니다. 제 과제는 총 3개의 스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개념과 실전 그리고 심화. 개념 문제 같은 경우에는 OX 문제랑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에는 화학 반응식을 주고 간단하게 어떤 문제를 풀어라. 뭐 어떤 양, 질량이나 원자량 이런 것들을 풀어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런 두 가지 유형의 문제는 수행평가를 대비하기 안성맞춤입니다. 그리고 실전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나 혹은 EBS 기출 문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형으로 많이 뽑고요. 이런 모의고사나 EBS 기출 문제는 당연하게도 내신에 도움이 되고 또 수능도 오랜 기간 뒤에 2년 뒤에 정확히는 2년 정도 뒤에 볼 수능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화 과제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안성맞춤인데요. 어려운 모의고사 3점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은 그 3점 문제를 조금 변화해서 만든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백지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잘 풀었는지 풀이 과정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사실 수학에서도 이런 모의고사를 많이 사용하죠. 화학의 1단원과 꼭 마지막 단원 이 부분에서는 풀이의 과정이 어느 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풀이 과정을 좀 지적해 주기 위해서 백지 모의고사를 시행합니다.
직전 보강 자료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 맞춤으로 파이널 모의고사가 제작됩니다. 아까 통합반이라고 해서 다양한 학교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모의고사 기출 베이스고 EBS 기출 베이스입니다. 학교별로 특징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그 특징들에 맞춰서 파이널 모의고사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필기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통합과학 가르칠 때는 항상 매주 나가는 자료이기도 한데 화학에서는 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필기 자료보다는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필기 자료는 제가 시기적절하게 아이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부교재 자료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많이 쓰는 기출 자료나 아니면은 학교 프린트에 특별하게 이제 선생님들이 추가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문항들에 대해서 이제 부교재에 넣어서 아이들한테 풀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리닉. 클리닉은 제가 직접 클리닉 진행하고요. 테스트 점수나 과제 수행도를 측정해서 의무 클리닉과 상시 클리닉으로 나누어서 아이들을 지도할 예정입니다. 의무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화요일이나 목요일 이런 식으로 맞출 예정이고요. 만약에 그 시간에 못 온다 그러면 개인별로 상시 클리닉으로 잡아서 아이들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그마저도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통해서 학생, 학부모님 둘 다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채팅방이니까요. 언제든 와서 이제 모르는 문제도 물어보고 개념도 한번 더 듣고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문제를 같이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시각의 차이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면 저도 학창시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좀 이 부분을 빨리 깨우쳤으면 해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각의 차이가 뭐냐? 한번 문제를 봅시다. 쉬운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화학 반응식이 주어졌습니다. 화학 반응식 주어졌는데 중학교 기준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A를 하나 반응시키고 B를 2개 반응시키면 C가 하나 생성된다. 그러면 반응 전과 반응 중, 반응 후로 나뉘어서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풀게 됩니다. 반응 전과 반응 중, 반응 후에 문제를 어떻게 제시하냐. 반응 후에 보니까 B랑 C가 각각 3개, 각각 2개 이런 식으로 남았더라. 3개랑 2개가 남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반응 전에는 A, B가 몇 개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쉬운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A가 하나 반응하고 B가 2개 반응했을 때 C가 하나 생성된다. 자, C가 2개 생성됐네요.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 B랑 A는 각각 몇 개 반응했습니까? 4개랑 그쵸? 2개가 되겠죠. 그로 인해서 반응 전에 있는 친구들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반응 전에 몇 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4개가 반응해서 없어지고 3개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7개가 처음에 있었구나. 이 친구 A는 반응 중에 2개가 없어져서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러면 반응 전에는 2개밖에 없었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게 양적 관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조건을 주면 첫 번째랑 두 번째. 자, 반응 전에 A랑 B가 있는데 이 친구의 개수의 총 합이 7개다. 이렇게 주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반응 후에 B랑 C의 비율이 각각 1대 2다. 이런 식으로 줘볼까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푸나요? 집에 가셔서 방학 동안 한 번이라도 이 화학을 한 친구 보고 이 문제 풀어보라고 하면 이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A랑 B를 X로 두고 X, Y로 두고 얘네들이 합이 7이네?
두고 반응을 어떻게 했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얘 하나 반응하면 B는 2개, C도 하나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x-k, y-2k 이런 식으로 풀어냅니다. 자, 풀이 보면은 미지수가 몇 개죠? 벌써 3개입니다. x, y, k. 물론 풀 수 있습니다. y는 2k이고 2k 대입해서 xk 구하고 전체적으로 비율 구해서 문제를 풀면 충분히 풀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풀이를 아이들한테 틀린 풀이다 라고 표현을 하긴 합니다. 왜냐면 제가 옛날에 학창 시절에 수학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이런 식으로 화학을 많이 풀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푸는 게 더 빨리 풀 때도 있었습니다. 그냥 빠르게 생각 안 하고 문제 풀면 되니까. 다만 잘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이 문이과 정할 때 어떻게 결정했죠? 잘 생각해 보면 수학을 좋아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문과 이과를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과 들어와서 물리와 화학 2개 중에 하나 혹은 2개 다 선택하죠.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물리까지 선택을 하고 아닌 친구들은 화학만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수학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화학에서는 수학 중요하죠. 하지만 수학적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단 4가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4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방금처럼 미지수가 여러 개 이런 식으로 풀지 않아도 된다. 이런 풀이를 하지 않고 더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반응 후에 B랑 C가 1대 2의 비율로 만들어진다.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A가 없네? A가 없네? 그러면 B랑 C가 각각 X랑 EX로 생성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했듯이 C는 반응 중에 EX만큼 생성이 되면 B랑 A는 각각 4X와 EX만큼 반응하게 됩니다. 그럼 반응한 것들을 잘 보게 되면 반응 전에 어떻게 되죠? EX만큼 남아서 EX가 반응해서 없어졌고 이 친구는 OX가 있어야 4X만큼 반응했을 때 X가 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EX와 OX를 더했을 때 이 2개를 더한 친구가 아까 얘기했던 7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X는 1이다. 간단하게 답변이 나오죠. 그래서 문제 정답, A와 B의 양을 구해라. 그럼 X는 1 넣어서 2개, 5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간단하죠. 이런 풀이를 해야만 어려운 문제를 풀수록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출문제가 모의고사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간 배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모의고사 2점 문제밖에 안 내는데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생님들은 언제든 모의고사 3점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초에도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다 말한 것도 그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릴 설명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개학하고 아이들과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의 차이에서 생명과학 1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김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 추우신데도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제 캐치프레이즈가 무조건 이해되는 친절한 생명과학입니다.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 아이들 키우시면서 이해됐니?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아이들의 이해라는 게 보통 너 이해됐어?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했니? 전 책을 폈고요. 책을 읽었고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해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해가 아이들 수준의 이해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정도 수준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내신 생명과학을 대비하기는 충분히 굉장히 부족하다, 이 정도. 그러면 과연 이 생명과학 1이 다른 과목들, 다른 과학 과목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오늘 꼭 집에 가서 아이를 보면서 너 왜 생명과학 1 선택했어? 한번 여쭤보세요. 물어보면은 학생들 대답이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요, 엄마 나 오늘 이전에 생명과학 파트
파트 통합과학에서 해봤는데 그거 너무 잘했어. 나 그거 맨날 문제 나올 때마다 다 맞고 생각보다 쉬운 것 같아 해서 생명과학 선택한 아이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엄마 나 통합과학에서 물리하고 화학 파트가 너무 어려워서 그건 도저히 선택을 못하겠어. 그래서 생명과학 선택했어 하는 친구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케이스 모두 생명과학 원 내신이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잠시만요. 네. 이유는 통합과학 원에 나오는 생명과학 파트가 생명과학 원 내신 파트와 겹치긴 겹치지만 난이도가 높은 부분은 제외되어서 겹치기 때문이에요. 화학 같은 거 보면요. 1-1에 나오는 물질의 규칙성 결합이 이 파트를 잘하면 화학 원 가서 초반 결합이 굉장히 쉬워져요. 또 화학 변화에서 산염기, 산화하는 반응을 제대로 배우면 화학 원 가서 시작하기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물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2-1에 있는 역학적 시스템 잘하면요. 학생들이 물리 1단원 나오는 역학을 너무나도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생명과학 파트가 들어있는 부분 크게 1-2 들어있고요. 2-3의 생명 시스템에 많이 들어있고요. 3-2와 4-1에 조금씩 들어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 고난이도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2-3 생명 시스템이에요. 이 파트에서 학생들이 뭘 배웠냐면 DNA, RNA 가지고 번역, 전사해서 단백질을 만든다. 또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효소가 어떻게 작용한다라는 걸 배웠는데 이 파트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생명과학 원 내용의 직접 출제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통합과학 내용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직접 출제 범위로 생명과학 원에 포함이 되어 있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생물 다양성이랑 생태계 파트예요. 이 부분들은 생명과학 원에 그대로 들어있지만 안타깝게도 생명과학 원에서조차 고난이도 문제가 나오는 파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통합과학 원에서 생명과학에 대한 자신감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생원에서 실제 내신을 공부할 때는 다른 부분의 고난도 문제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생명과학 원에서 고난도 부분은 어떤 파트에 들어가 있는가? 자, 생명과학 원 내신은 크게 5가지 단원으로 나와 있고요.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단원이 생명과학 이해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는 않죠. 생물은 이러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고 바이러스는 이런 특성이 없기 때문에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경계에 있어. 간단합니다. 이 단원도 보시면요. 사람의 물질 대사에서 2-2 내용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은 어머니 아버님들이 제가 설명해 드리면 너무나도 재밌게 들으실 거예요. 사람의 심장에서 혈액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서 어떻게 돌아오는구나. 폐에서 우리가 숨은 어떻게 쉬는 거고 도대체 콩팥에서 오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구나. 중학교 2학년 과학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단원이 2-2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하고 2단원은 개념형으로 지역적인 문제가 내는 게 그나마 어렵게 내는 파트인데 3-1과 3-2에 들어오는 순간 학생들이 소위 말해서 멘탈이 터지게 돼요. 왜냐? 자극의 전달 파트는 이따가 제가 문제 뒤에 수록해놨는데 문제 자체의 길이가 굉장히 길고요. 해석해야 되는 힌트들이 너무 많아요. 복잡하기 때문에 엄청난 추론을 유도하는 단원입니다. 똑같이 4단원 유전, 수능에서 생명과학을 선택하겠다라고 생각이라도 해보셨다면 아마도 들으셨을 거예요. 생명과학 유전 어렵다더라. 생명과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유전 단원이 3개가 뒤쪽에 고난도 추론 단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통합과학 내용이 그대로 옮겨온 생태계하고 생물 다양성 파트예요. 즉 학생들이 이 부분을 잘해가지고 생명과학 원을 난 잘할 수 있어 라고 선택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대다수 한영고를 제외한 집중희 수재를 제외한 대다수 강동지역 학교들은 1학기 중간고사를 자극의 전달까지 봅니다. 간혹가다 근수축의 쉬운 범위가 포함되는 경우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자극의 전달까지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포함이 돼요. 즉 1단원과 2단원 개념형 쉬운 문제들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첫 번째 시험부터 고난도 추론형 문제를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1학기
1학기 중간고사가 자극의 전달, 그럼 1학기 기말고사는 방어작용까지 들어가고요. 2학기 때 넘어와서 유전이 들어가는데 유전은 보통 사람의 유전 가계도에서 한번 꺾고 사람의 유전병은 2학기 기말고사로 넘어가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즉 4개를 나눠놨는데 4개의 시험 범위에 전부 다 고난도 추론형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학생들이 이 고난도 추론형 문제만 대비해야 되는가?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기가 막히게 캐치하셔요. 최근 동향은 1단원, 2단원에서 교과서 끝에 있는 또는 선생님이 한번 뱉고 지나간 아니면 프린트로 만들어둔 실제 교과서 외에 있는 범위들까지 지역적으로 출제를 하는 게 최근 동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파트, 고난도 문제들 준비는 확실히 해야 되지만 동시에 개념형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만 우리 아이들이 생명과학 원 내신 시험을 딱 봤을 때 시간적으로 모자라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대비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인 대비 전략은 1학기 때 중간고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1단원, 2단원 개념형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파트는 100% 다 맞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당연한 말이죠. 당연히 문제가 나오면 100% 다 맞아야죠. 하지만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서 뒤에 있는 추론형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파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 파트에 아이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개념, 나 이거는 안 봤는데 쌤 이거는 안 배웠어요 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시험 시간부터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자극의 전달, 추론형 문제에 시간을 쏟을 수가 없게 되고 점점 밀리다 보면 찍고 넘어가게 돼요. 자, 이렇게 크게 우선 개념형과 추론형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추론형 문제는 도대체 뭐냐? 추론형이 어떻게 나오길래 그렇게 어렵다는 거냐? 어머님도 혹시 아이들이 요즘 자주 가는 곳 중에 방탈출 카페 한번 들어보셨나요? 방탈출 카페? 카페에 들어가면 자물쇠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물쇠가 엄청 많이 있어요. 방마다 자물쇠가 엄청 많이 있는데 힌트가 하나 줍니다. 힌트를 주고 풀래요. 그러면 그 힌트가 어떤 자물쇠에 대한 힌트인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추론형 문제가요. 힌트는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학생들이. 내가 이 힌트를 가지고 이 자물쇠를 풀었어요. 그럼 다음 힌트가 나오겠죠? 그 다음 힌트를 어디에 가서 풀어야 되는지를 또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를 풀면 다음 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것까지 넘어가는 것조차 연습을 시켜야지 추론형 문제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형 문제에서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추론형 문제에서 내가 이 정보는, 이 힌트는 어떤 거를 유도하는 힌트구나 라는 그 링킹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1학기 중간고사는 대비를 할 거고요. 1학기 기말 같은 경우에는 근수축이 1학기 중간에 들어가지 않으면 기말고사로 넘어갑니다. 근수축과 가끔씩 학교에서 4단원의 가장 첫 번째 유전자와 염색체, 그나마 쉬운 유전 파트가 1학기 기말에 들어오기도 해요. 그런 파트 포함해서 자료를 여러 개 주는데 그래프와 표 같은 자료를 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대표적으로 항상성 하면요. 가장 쉬운 게 우리 온도, 체온 조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혈당, 우리 혈당량 조절 역시 항상성이죠. 그럼 그래프를 줘요. 정상인이 밥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어떤 식으로 변화한다. 그런데 이 환자는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 어느 부분에 잘못이 되어서 이런 혈당 그래프가 나왔니? 그럼 너는 그걸 파악해서 밑에 선지를 동그라미 X를 쳐봐 라는 문제들이 기말고사 때 주로 나오게 돼요. 즉 자료를 해석하는 부분이 주가 되는 부분이 1학기 기말고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게 개념형과 추론형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개념형 문제는요. 개념형은 기본적으로 넓게 배워야 돼요. 학생들이 교과서나 자습서, 완자, 오투, 하이탑 그 정도에 있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또 끄떡여요. 이해가 안 되지 않거든요. 충분히 이 과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구나. 그렇구나. 생물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만 끝나면 문제를 조금 더 지역적으로 학생들이 들어보지 않은 단어로 내버리면 배웠던 개념임에도 생소하게 돼서 시간이 길게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폭넓은 개념을 반복적으로 학습시키기는 하면서 동시에 내용을 조금씩 변경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학생들 반복 정말 싫어요. 아시잖아요. 수학 문제 같은 거 풀어라 하면 안 풉니다. 똑같은 문제 틀렸다 똑같은 거 그대로 주면 안 하려고 해요. 흥미도가 떨어집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뒤로 밀려나요. 가뜩이나 생명과학 하면 학생들이 뭔가 모를 자신감에 차 있고 물리화학보다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지루해지게 되면 점점 안 하게 돼요. 그래서 틀린 문제들 보면 다시 한번 제공을 하는데 그 제공하는 포인트가 보기를 바꾸거나 주제를 바꾸거나 실험 방식을 다 일일이 타이핑해서 각각마다 다른 시험 문제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지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선온술형이 있습니다. 선온술형 당연히 우리가 써봐야죠. 하지만 선온술형을 굉장히 폭넓게 잡았어요. 보통 모두 서술하시오, 어떻게 될지 예측하여 서술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을 아는 개념을 엮어서 쓰는 거 연습을 시켜보고요. 동시에 OX 퀴즈나 다지선다형 있습니다. 생명과학 보통 오지선다 아니면 기억, 니은, 디귿해서 옳고 X 해서 보기 중에 고르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맨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기억 보기가요 1, 2, 3, 4, 5번 중에 4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럼 기억 맞겠죠 하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틀려와요. 쌤 이거는 학교쌤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너무할 게 뭡니까? 자기가 생각을 안 해서 동그라미 쳐서 틀린 건데. 그래서 다지선다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제가 9개, 10개 보기에서 20개까지 넘어가요. 하나의 자료 가지고 너가 해석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해석해서 각각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해봐. 그래서 모두 골라봐. 그럼 이런 문제를 주면 10명의 학생이 시험을 보면은 10명의 학생이 다 선택한 게 다르게 나옵니다. 그럼 그것이 각각마다 가지고 있는 오개념들이 보이는 거죠. 그 부분들에 다 캐치를 해서 그 부분을 변형시킨 문제를 또 복습으로 제공하는 게 개념형 문제의 대비 전략이고요. 동시에 이제 저만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수능 기출, 모의고사 기출, 또 평가원 기출, 근처 학군지, 대치나 반포, 목동 학군지들에서 한 번이라도 나왔던 지역적인 부분은 다 모아둔 지역팁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지역팁 자료를 시험 전에 제공을 합니다. 시험 전에 제공을 하면 학생들이 그걸 보고 시험 직전에는 다음 날에 이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라고 전날 링킹을 시켜주는 거죠. 이 링킹이 안 돼 있으면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단어 해가지고 또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건 뭐지? 이거였는데? 아닌가? 처음 보는 단어인가? 그런 일이 없도록 지역팁 자료로 충분히 지역적인 부분까지 커버를 시키고요. 동시에 강의 다 끝나고 나면 필기 자료도 제공을 합니다. 제가 다 판서로 써서 강의한 거를 제 글씨로 쓰면 학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 조구님께서 깔끔하게 이쁜 글씨로 써서 PDF 파일로 학생들께 다 제공을 하고요. 영상도 제공을 합니다.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내가 모르는 부분, 까먹은 부분을 다시 돌려볼 수 있도록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추론형 문제는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추론형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포함돼요. 그런데 시간에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를 연습시키려다가 자칫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아실 거예요. 사설 모의고사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사설 모의고사, 즉 실제 선생님들 아니면은 뭐 교육청 평가원 이런 분들이 낸 게 아니라 학원 선생님들이 조금 더 어려운 1등급들을 연습시키려고 너무나도 투머치한 내용들을 넣어서 만든 문제들을 자신의 내신 범위에 맞지 않게 계속 연습을 하면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게 되죠. 쉽게 얘기해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보다 질로 굉장히 좋은 문제들, 학생들이 사고하기에 사고의 흐름이 굉장히 유려하게 흘러간다. 이 개념, 이 힌트는 도대체 이걸 왜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문제들을 단순 추론부터 복합 추론까지 순서대로, 난이도대로 연습을 시키고요. 동시에 이 연습이 학생들이 스스로 하라라고 하면은 10명의 학생들 모두 다 자기 방법대로 합니다. 쌤, 저는 기억을 먼저 해석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니은이 이렇게 풀리지 않아요? 전 니은을 먼저 해서 그 다음에 기억으로 올라갔는데요. 학생마다 다 중구난방이에요. 그런 일이 방지하기 위해서 저만 가지고 있는 표하고 그래프를 풀 수 있는 특화된 메커니즘, 저는 로지컬 띵킹, 논리적 사고라고 해요. LT 방법을 학생들하고 연습을 시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니까 학생들이 내가 푸는 사고와 너가 푸는 사고가 동일하게 일치가 되어야지
학교 시험에 가서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도 동일한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 막히고 손 들고 머뭇거리지 않는다 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하는 걸 보면요, 빈종이에요. 빈종인데 중계 그래프 주고요, 이거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걸 전부 써봐 라고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 그래프라는 자료만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연습을 하는 거죠, 스스로. 그리고 나서 제가 정답, 저의 풀이와 비교하면서 너가 지금 여기서 이 개념을 이렇게 해석을 했지, 내 해석은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가 그 다음 내용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조금 더 폭넓게 사고를 깊이를 넓혀주는 그런 훈련이 LT, 로지컬 띵킹 훈련입니다. 자, 문제에 대한 거는 개념형과 추론형 이 정도로 마무리 드리고요. 그럼 학생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매 주차마다 테스트를 봅니다. 매 주차 테스트를 보고요. 학생들이 틀린 부분을 부모님께 전달 드리고, 그러고 끝나면 테스트의 의미가 정말 없죠. 테스트를 본다는 건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잘 못 알고 있고 개념을 잘못 선택하고 있고,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로지컬 띵킹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 바꾸고 선지 바꾸고 문제 방식 바꿔서 계속 반복으로 시킵니다. 학생들이 절대로 틀릴래야 틀릴 수 없을 정도로 훈련을 시켜드리고요. 개인별로 취약 유형은 계속 복습을 시켜드립니다. 클린이 굉장히 자주 열거든요. 저는 집에 잘 들어가지 않아요. 학원에 오래 있거든요. 학원에 오래 있으니까 학생들이 이전 학원에서 다음 학원 갈 때까지, 쌤 저는 수학학원 갔다가 영어학원 가야 되는데 한 20분 30분 났는데 잠깐 와도 돼요? 오라 그래요. 와서 한 문제라도 보고 한 번이라도 복습하면 자신의 머리에 조금이라도 더 생명과학적 지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클리닉 자주 열 거고요. 또 10시가 넘어서 학원이 시간적으로 문을 닫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학원에 오기 힘든 친구들 위해서 줌 클리닉도 열고 있습니다. 줌 클리닉까지. 그리고 클리닉 시간 외에 학교에 있거나 아니면은 클리닉을 줌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24시간 내내 다 질문을 받고, 간단한 답변일 경우에는 텍스트를 쳐서 보내주지만 아까 말씀드린 추론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아이패드에 풀이를 써서 그걸 캡처해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영상을 그대로 보내드려요. 캡처해서 보내주면 학생들이 답안지, 해설지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답 써있고 아 이거 이래서 안 되는구나 라고 알면 큰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의 풀이 방식 그대로, 순서를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녹화해서 보내주는 경우가 많고요. 추가적으로 관리 문자는 매번 테스트 끝나고 나서 테스트 점수 보내드리고요. 평균이랑 최고점, 또 학생이 얼마나 이해되었는지, 그리고 학생이 과제를 얼마나 착실하게 수행해 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 전부 다 포괄적으로 해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매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제 캐치프레이즈는 무조건 이해되는 친절한 생명과학입니다. 대형 강의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형 강의 갔는데 엄마 나 이 강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놓고 과외 선생님 한 명만 구해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이 하나하나마다 과외를 하는 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양질의 컨텐츠로 연습을 시켜 드릴 테니 생명과학 원 내신 김관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본질을 투시하는 비법, 본투비 지구과학의 안성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이렇게 4가지가 있겠는데, 일단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지구과학 1에 대해서 요모조모 좀 말씀을 드리고, 왜 안성진 강의를 들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또 저의 커리큘럼, 현강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일단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지구과학 교육을 전공한 전공자고요. 졸업과 동시에 이제 임용고시 합격을 해가지고 서울시 교육청 소속 교사로 한 5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이제 사교육계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이투스와 EBS에서 현재 강의가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투스 같은 경우 이제 수능 지구과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 런칭하자마자 이제 이투스에서 일탈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EBS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 4년 전쯤인가 그 고2 강의를 찍어놨었는데, 보통 이제 한 2년 정도 강의가 이제 지나면은 이제 Q&A 서비스도 종료가 되고 이제 약간 묻히는 강의가 되는데, 제 강의는 아직까지도 수강 후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꽤나 인기 있는 그런 강의가 지금 서비스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교사가 처음에 이제 그 임용고시 합격하고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2급 전교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5년 근무를 하고서 이제 연수를 받고 하면 1급 전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1급 전교사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고 이렇게 넘어왔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수업과는 좀 별도의 이야기긴 한데, 별개의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JTBC에서 하는 슈퍼밴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과학을 소재로 한 자작곡을 이렇게 막 들려드려가지고 되게 약간 대중에게 충격을 선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도 좀 나오고 그랬었는데, 뭐 아무튼 강의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제가 그만큼 어떤 과학 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인재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지구과학 1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교사 생활을 한 5년 정도 이제 했다가 보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학교의 어떤 생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는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요,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할 때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느냐, 뭐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구과학만큼은 제가 정말 잘 알고 있는데요. 이제 지구과학 문제 스타일이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가 됩니다. 이게 명일여고에서 2023년에 기출되었던 문제인데, 이제 여기 발문이 나오고요. 이 발문 같은 경우 이제 아래 나오는 자료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기역, 니은, 디귿 해가지고 선지 구성으로 오지선다를 만드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제 학교에 따라서 이제 주관식 문제가 좀 독특하게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이런 틀을 유지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결국에는 이 지구과학 문제에서는 여기 가운데 들어가 있는 요 자료 있잖아요. 이 자료가 진짜 핵심이거든요. 결국엔 이 자료를 통해서 이것저것 정보를 뽑아내가지고 선지의 답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 학교 지구과학 선생님들께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자료를 스스로 만드실 여력이 많이 부족하십니다. 왜냐면은 이걸 만드는 법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사실 만들 시간도 많이 없고요. 학생들 상담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자료 만들 시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학교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냐면은, 평가원이라든가 교육청에서 기출되었던 문제들 있죠. 그 문제들에서 자료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선지도 그대로 놓고, 그러니까 발문도 그대로 놓고 선지만 살짝 바꿔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약간 이제 성의가 없으신 분들은 요 선지마저도 똑같이 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고요. 이게 지구과학에 한정해가지고는 거의 전국의 내신 학교에 다 통용이 되는 이야기예요. 전국의 학교에 다 통용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투스에서 수능 강의만 찍거든요. 수능 강의만 찍는데 이제 내신 대비를 위해서 지구과학 1 강의를 듣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저는 뭘 들어야 하나요? 하면은 그냥 수능 강의 들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이 내신 문제가 다 그 평가원이라든가 교육청 모의고사, 즉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문제들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수능 강의만 들어도 내신 대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내신 강의를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수능 강의를 듣도록 지도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구과학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게 명일여고 2023년 기출인데, 요게 2022년에 출제된 3월 학평의 문제예요. 보시면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에서 선지만 살짝 바꿨고, 심지어 디귿 선지는 그냥 그대로 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라. 배재고에서 2023년에 기출된 문제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잠시만요. 2022년에 10월 학평에 출제된 문제랑 똑같습니다. 자료도 똑같고 발문도 똑같고, 심지어 선지에서 살짝 지금 바꿔준 건데 약간 요 뒤에 서술어만 살짝 바꾼 느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게 명일여고에서 2023년에 기출된 문제인데요. 이거는 조금 그래도 신선한 게, 평가원이나 아니면은 교육청 기출 문제가 아니라 당해년도 수능 완성에 수록된 문제에서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하셨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실 수능 대비를, 그러니까 수능을 바라보고 준비를 하더라도 충분히 내신 대비가 되는 과목이 지구과학이에요. 문제가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내신 지구과학원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 수능을 대비하는 그런 어떤 커리큘럼을 그대로 밟으셔도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은요, 왜 안성진의 강의를 들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저는 저의 어떤 시그니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개념 강의,
중에서도 이제 풍부한 시각 자료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직관적인 이해를 선사한다라는 점에서 좀 강점이 있는 강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구과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텍스트로 이렇게 딱 써져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어떤 텍스트들이 많이 있어요. 이 지구과학이라는 게 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다루는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 아이들이 물론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내용도 있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뭐 그런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럴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린가 이런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이와 같이 어떤 애니메이션 자료 같은 것들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이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특히나 이제 영상 자료에 좀 익숙한 요즘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효과적인 강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안성진의 어떤 강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보다 원리적이고 깊이 있는 개념 설명입니다. 자, 지금 이 문제가 뭐 작년에 이제 평가원 6월 모의고 평가 알고 계신가요? 이제 수능 전에 평가원에서 치르는 모의고사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있는데 6월 모의평가에서 작년에 출제를 했던 문제인데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지구과학 수업을 듣는 건 아니시니까 뭐 자세하게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 건데 지금 제가 여기에 써놓은 요런 사실을 시험 현장에서 이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 어떤 원리를 통해서 새롭게 도출해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보라 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였어요. 근데 이 문장이요, 교과서 어디에도 쓰여져 있지 않고요. 이 교사용 참고서에도 쓰여져 있지 않고요. 뭐 수능 완성, 수능 특강 어디에도 이런 개념이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개념이 딱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는 책 한 권을 딱 발견을 했는데 그게 전공서의 내용이에요. 전공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지금 떡하니 물어보는 거거든요. 뭐 수능을 준비하려면 적어도 전공서는 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이것도 다 의도가 있기 때문일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이 개념의 원리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고 또 그것을 다양한 어떤 상황에 적용시킬 수가 있는지 그런 걸 묻기 위해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념 자체가 교과서에도 참고서에도 뭐 교사용 지도서에도 뭐 어디에도 안 나와 있지만 놀랍게도 해당 모의고사가 치러지기 직전에 수업에서 제가 정확하게 그 개념을 학생들에게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아무튼 정확하게 그 문장을 제가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학습을 할 때 이렇게 움직이는 자료로서 상황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언급을 딱 한 거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그게 바로 이제 육모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떤 누구보다 원리적이고 깊이감 있는 어떤 개념 설명을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중 사례가 매년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제가 이번 올해만 이렇게 적중을 한 게 아니고요. 꾸준히 계속해서 평가원 모의고사 및 수능 문제들 적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깊이 있는 이해는 당연히 말씀드렸다시피 내신 지구과학 스타일과 수능 지구과학 스타일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내신에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큰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저의 어떤 강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체계적인 문제풀이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 지구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는 게 간혹 가다가 어떤 특정 단원들 같은 경우에 내가 배웠던 개념이 문제에서 이렇게 적용하기가 좀 어려워. 아니면은 적용은 되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너무 머릿속이 복잡하고 막 어질어질하고 너무 어려워. 막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특정한 단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만의 어떤 문제풀이 알고리즘이라든가 문제풀이 체계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자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에는 일단 요것부터 보고 이게 아니면은 뭐 여기로 넘어가고 맞으면 여기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화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방법론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안성진의 강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검증된 전문성에 있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 저는 지구과학 전공자고요. 임용고시까지 합격을 했고요. 5년 동안 교사로 근무한 데다가 또 이투스 혹은 EBSI 여기에 진출하면서 또 강의력까지도 검증을 받았습니다. 지구과학 분야에서만큼은 뭐 더 이상 뭐 전문성에 대해 검증할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제 전문성이 검증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취미가 있어요. 제 취미가 뭐냐면은 매년 이제 수능 특강이라든가 수능 완성이라든가 이런 게 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쫙 펼쳐보고서 오류가 없는지 찾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발견을 하면은 바로 이제 EBS에 달려가가지고 정정
신청 게시판에다 다 글을 남기는데 작년에 제가 남긴 정정 신청만 10개가 돼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한 2개 정도가 정호 신청이 이제 받아들여져 가지고 보시다시피 이제 교재 정정이 결정이 되었고 정정이 이루어진 사례가 실제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실 뭐 문제에서 오류 찾는다는 거 이거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되게 깊은 어떤 전문성과 그 다음에 교과에 대한 어떤 조회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어떤 심지어 나름대로 권위가 있는 이런 EBS 교재마저 정정을 시킬 정도의 안목을 갖추고 있다라는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내신 요 대비반 준비를 하면서 요 근처 기출들을 한번 쓱 훑어봤는데 오류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제가 좀 발견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이거 오류니까는 어떻게 처리를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의 강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고 이제 요 내신 대비반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일단은 배가 개념 완성이라고 하는 저의 어떤 자체 제작 교재로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이 배가 개념 완성이라는 이 교재는요 수능 대비 교재이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6종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커버할 수 있도록 정말 합집합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교재이기 때문에 내신 대비에도 정말 부족함이 없고 손색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수능 지구과학과 내신 지구과학이 결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내신 지구과학을 할 때부터 수능까지 바라보고 하자라는 마인드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우리 학생들 3학년 돼서도 굉장히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개념 완성 같은 경우에 소개를 드리자면은 정말 저의 어떤 주성분이 저의 피와 땀과 눈물이 뭐 그런 교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교재에 들어가는 모든 텍스트하며 그림 한 컷 한 컷까지도 전부 다 제가 직접 만든 교재거든요. 그렇다고 퀄리티가 낮지도 않아요. 퀄리티도 엄청난 그런 교재고 그래서 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가 막 돌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교재가 예쁘다 이건데 아무튼 간에 정말 열심히 만든 교재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 보시면은 정말 제가 직접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정말 학습에 필요한 정말 강의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다 이미지화되어서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와 정말 자료가 압도적으로 풍부하다 이런 평들 되게 많이 남겨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풍부한 자료로다가 정말 개념을 좀 본질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돕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교과서에서 다루는 기본 개념 당연히 다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스스로 저절로 깨닫게 되는 어떤 실전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미 이제 개념 단계를 할 때부터 제가 미리 체계화 시켜서 아이들에게 지도를 해줌으로써 아이들이 좀 더 기출 문제를 속도감 있고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게끔 돕는 그런 어떤 부분도 들어가 있는 그런 교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배가 개념 완성을 주 교재로 수업이 나가면서 이제 과제로다가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 평가원과 그 다음에 이 교육청 기출 문제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구성을 한 기출 문제집이 있는데요. 이 기출 문제집이 이제 과제물로 배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과제물 나눠주고 이거 풀어와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안성진은 또 뭔가 달라도 달라. 전 문항에 QR코드를 삽입을 해가지고요. 아이들이 그 QR코드 카메라로 딱 찍으면은 바로 유튜브로 해설 영상 볼 수 있게끔 제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과제물로 QR코드 해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이들 과제하면서 이거 잘 모르겠는데 싶으면은 이제 해설 영상 보면서 이것저것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 전 이제 중간고사라는 중간고사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이 다 나갔다 하면은 이제 아스트라 심화 기출이라고 해서 제가 또 고난도 기출 문제만 선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기출 문제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학교 내신의 경향성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이 정도는 좀 건드려 봐도 괜찮겠다 싶은 기출 문제들 가져와서 우리 학생들 풀리도록 할 거고요. 그 외에도 이 올해 나올 어떤 수능 특강이라든가 수능 완성 등 어떤 EBS 연계 교재들 이런 거 나왔을 때 보시다시피 그 연계 교재에서 이렇게 시험을 출제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요 정도 문제는 우리가 또 따로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것들을 선별해서 우리 아이들 풀리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내신 대비에 있어서 충분히 차고 넘칠 만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수능 대비에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강의의 체계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수업 운영,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이제 현강에서는 뭐 강의가 얼마나 훌륭한 강의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관리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1단계로서 뭐 수업 시작 전 당연히 복습 테스트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이 복수 테스트 하고서 뭐 결과가 좀 안 좋거나 하면은 이제 학생들 남겨가지고 어떤 점을 잘 모르고 있는지, 어떤 점이 잘 이해가 부족한지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이런 복수 테스트 결과는 정리해가지고 우리 학부모님들께 문자로 전송을 드릴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단계로다가 뭐 네이버 밴드 운영할 거예요.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복습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강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라든가 아니면 공지사항 같은 것들 우리 학생들한테 안내가 나갈 거고, 또 질문 전용 오픈 카톡방도 24시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이거 너무 어려워요, 해설 영상을 봐도 모르겠어요 하면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도록 또 체계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 마치고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할 건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좀 수능 강의로서 조금 유명을 하다 보니까 내신 대비에 있어서 뭐 좀 잘 해주실까 이런 걱정을 이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렇게 뭘 하든지 간에 일단 하면은 정말 완벽하게 해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이미 이렇게 설명회 오기 전부터 이 학교 인근 기출 다 찾아보고 어떤 식으로 출제를 했는지 다 분석을 해놓고 어떤 식으로 대비하면 되겠다라는 계획까지도 다 세워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구과학 1 같은 경우에 수능 대비와 내신 대비가 그렇게 결이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 수능 강의로서 이 내신 대비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그런 학생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투스 수강 후기 게시판 가보면은 정말 많은 수강 후기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중에서 특히 내신 대비해서 좀 도움을 받았다라는 수강 후기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수록을 해놨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뭐 통합과학에서는 5등급, 6등급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저의 강의를 통해서 90점을 넘는 건 물론 100점까지도 받았다라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도움을 받았다는 학생들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 같은 것은 해주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회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전 인사드리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진이었습니다.